1회차 두 번째 강의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회차 두 번째 강의는 생산 가능 곡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생산 가능 곡선은 영어로 Production Possibilities Frontier, 그래서 PPF라고 보통 많이 불리고요. 혹은 다른 교수님들은 Production Possibilities Curve라고 해서 PPC라고도 보통 많이 얘기합니다. 저는 보면 한 교수님한테 경제를 계속 배워왔는데 어떤 수업에서는 PPF라고 했다가 그 다음 수업에서는 PPC라고 하는 것을 보고 정말 그 구분은 신경 안 써도 되는구나, 그렇게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뭐가 됐든 개념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 생산 가능 곡선도 개념을 조금 꼼꼼히 씹어보고 그리고 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 가능 곡선의 정의는 경제 내의 모든 생산 요소를 가장 효율적으로 투입했을 때 최대로 생산 가능한 XJ와 YJ의 조합을 나타낸 곡선을 일컬어서 생산 가능 곡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일단은 조건들이 좀 많아요. 자, 일단은 어떠한 경제가 있으면 모든 생산 요소를 투입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걸 또 가장 효율적으로 투입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또 최대로 생산을 해내야 되고요. 그리고 세상엔 제어가 두 개밖에 없다라고 가정하는 거죠. XJ와 YJ의 조합이니까 좀 조건들이 좀 까다롭습니다. 지금 모든 생산 요소를 투입해야 되고 가장 효율적으로 투입을 해야 되고 최대로 생산해내야 되고 세상의 제어는 두 개밖에 없다. 이렇게 조건이 4개나 있는 그러한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생산 가능 곡선은 어떻게 그려져 있냐면 이렇게 그래프가 있는데 경제는 우리가 라벨링이라고 하는 것을 좀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라벨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각 지표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좀 정확하게 좀 서술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프에서 특히 우리가 좀 학문을 하는 입장이면은 조금 대충 그려도 되는데 우리가 좀 수험적으로 다가가거나 혹은 학부 수준에서 공부를 한다면 특히 라벨링에 대해서 좀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원점에 O 써주고 그 다음에 지금 XJ와 YJ의 생산의 조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X축에다 XJ의 개수, 그 다음에 Y축에다가 YJ의 개수 이렇게 볼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일반적인 생산 가능 곡선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느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인 생산 가능 곡선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PPF 혹은 PPC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생산 가능 곡선의 형태에 대해서는 이제 좀 이따 요 다음에 기울기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일반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생겨 있어요. 생겨 먹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은 생산 가능 곡선에서 좀 알만한 여러 가지 좀 특징들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A점 혹은 여기에 B점이 있다라고 칩시다. 자, A점과 B점은 생산 가능 곡선 선상에 있는 점이죠. 생산 가능 곡선의 정의가 뭐죠? 그 경제 내에 있는 모든 생산 요소를 가장 효율적으로 투입해서 가장 최대로 생산해내야 되고 그것의 XJ와 YJ의 생산의 조합인 거죠. 자, 그러면 선상에 있는 점들은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해낸 지점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A점과 B점 같은 경우에는 생산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이라고 놓고 보면 됩니다. 자, 만약에 생산 가능 곡선 안쪽에 점이 존재한다고 쳐요. 자, 안쪽에 존재하면 자, 지금 한번 보세요. 자, 분명 이 C는 이쪽으로도 더 생산해낼 수 있고 이쪽으로 더 생산할 수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생산 가능 곡선에서는 저기서 지금 생산량을 더 이상 늘릴 수가 없어요.
단 여기 조건이 붙어야 되죠. 그 경제 내에서 생산 요소의 그런 변화들이 없었을 때 생산량을 더 늘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시점 같은 경우에는 생산 요소를 가만히 두고서도 XJ만 더 생산해 내겠다라고 했을 때 요만큼이나 더 생산해 낼 수도 있고, 반대로 YJ를 더 생산해 내고자 할 때는 요만큼이나 더 생산해낼 수가 있어요.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시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각국의 그 경제에 있는 생산 요소를 효율적으로 투입하지 않고 최대로 생산하지 않은 거죠. 즉 생산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점이 저렇게 생산이 비효율적이다. 즉 생산 가능 곡선 안쪽에 있는 해당하는 면은 그 경제 내에선 더 생산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산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 밖에 있는 D점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D점 같은 경우에는 자, 예를 들어서 A점에서 지금 X제를 더 생산해내서 요만큼 더 생산해냈다고 쳐요. 그래서 YJ 생산을 가만히 냅두고 XJ 생산만 늘린다고 칩시다. 자, 지금 현재 국가 내에서 가지고 있는 생산 요소로 D점에 있는 XJ와 YJ의 생산의 조합을 가져갈 수 있나요? 없죠. 절대 없죠. 왜냐하면 생산 가능 곡선이 가장 최대로 생산해내는 양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D점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도달이 불가능한 그런 지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산 가능 곡선에서 우리가 하나만 조금 더 깊게 들어가자면 A점과 B점 중에서 어느 점이 최적점일까요? 최적점은 없습니다. 효율적이라고 했는데 왜 최적점이 아닌 거지? 저기 선상에 있는 모든 점이 다 효율적인 지점인 건 맞아요. 그런데 저기 이제 우리가 미시경제를 좀 깊게 배우게 되면 어디가 효율적인 생산 지점인지를 찾게 됩니다. PPF에서, PPC에서 우리가 찾게 돼요. 파레토 효율 같은 걸로 우리가 찾게 되는데, 그렇게 해야 옵티마이즈, 딱 최적화된 하나의 점을 딱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efficiency, 효율성이랑 optimize, 최적성의 개념을 조금 구분할 수가 있는데, 효율성은 그 말 그대로 경제가 가장 체계적으로 뭔가 잘 돌아갔을 때 극한의 효율성을 도출해낼 수 있다면 efficient 한 건 맞는데, 어떤 조건까지 포함이 돼서 거기서 어느 하나 혹은 두 개의 최적화된 지점으로 귀결한다면은 옵티마이즈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놓고 봤을 때 이 PPF만 가지고는 최적화된 점을 찾을 수는 없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모든 지점이 다 효율적인 건 맞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동의합니다. 하지만 최적점은 여기서는 어떤 조건이 붙지 않았으면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점은 우리가 조금 효율성과 최적화의 쪽 개념을 분류하고자 구분하고자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점, B점 모두 효율적인 지점이나 어느 점이 최적점인지는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시험에서는 옵티마이즈까지 적을 이유도 없고요.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다시 하자면 생산 가능 곡선 선상이 가장 효율적인 지점이다. 안쪽에 있으면 비효율적인 생산 지점이고 바깥쪽에 있으면 현재 기술 상태로는 생산이 불가능하더라 라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우리가 방금 전에 이러한 그래프, 이렇게 생긴 PPF, 이렇게 생긴 생산 가능 곡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자, 이 생산 가능 곡선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자, 한번
자세하게 한번 뜯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자, 한번 봅시다. 내가 똑같이 xj의 생산을 늘릴 거예요. 너무 얇은데? xj의 생산을 늘릴 거예요. 자, 여기서도 xj의 생산을 늘릴 거고 똑같이 xj의 생산을 늘릴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원래 요 지점에 있다가, 아이고 너무 작다. 요 지점에 있다가 지금 xj를 더 생산하려고 하니까 요 지점까지 가는 거죠. 잘 안 보이시나요? 자, 원래 요 지점에 있다가 요 오른쪽에 있는 초록색 점으로 이동하는 거죠. 자, 오른쪽에 있는 초록색 지점은 현재 생산 요소, 현재 그 경제 기술로 생산해낼 수 없는 지점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xj를 더 생산해내면서 yj를 포기해야 해요. yj 생산을 멈춰야 됩니다. 이건 너무 두꺼운데? 멈춰야 됩니다. 그래야 xj를 더 생산해낼 수 있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여기 초록점 있고 여기 초록점이 있을 때, 자, 오른쪽에 있는 초록점에서는 현재 기술로서는 생산해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yj를 요만큼 더 포기를 해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초록점을 또 한번 가볼게요. 자, x를 더 늘렸을 때, 생산을 더 늘렸을 때 이번엔 yj를 요만큼 포기해야 돼요. 자, 지금 xj를 포기해야 되는 간격은 같았어요. 그런데 xj를 지금 더 생산하면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죠? 지금 yj를 가면 갈수록 더 많이 포기해야 되죠. 근데 아까 우리 이전 1강 때 무엇을 배웠냐면 기회비용에서 포기라는 개념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러면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 기회비용의 정의가 뭐였죠? 어떤 선택을 함으로써 포기해야 하는 다른 선택 대안 중에서 가치가 가장 큰 것이 기회비용인데, 지금 xj를 선택하면서 yj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xj 생산을 선택하면서 yj 생산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여기를 이렇게 있는 선이 기회비용의 의미를 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xj를 더 생산해낼수록 yj를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저 구간만큼을 기회비용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가면 갈수록 기울기가 이렇게 되고 있죠. 가면 갈수록 yj를 더 많이 포기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를 가면 갈수록 기회비용이 지속해서 증가하더라 라고 해서 기회비용이 체증한다 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거고요. 이러한 그래프가 어떻게 개형에 서 있냐면, 이거는 진짜 실강에서만 설명드릴 수 있는 건데, 자, 제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근데 제가 지금 원점에서 있어요. 자, 원점에서 있어요. 자, 원점에서 그래프를 쳐다볼 거예요. 자, 원점에서 그래프를 쳐다볼 거예요. 자, 원점에서 그래프를 쳐다보면, 자,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원점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니까. 그러면 원점에서 바라본 시각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저 안쪽으로 쏙 들어가 있거든요. 쏙 들어가 있어요. 오목하게 쏙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래프의 개형을 원점에 대해서 오목하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영어로는 마우드 아웃, 이렇게 화살을 쏜 것 같다 라고 해서 마우드 아웃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자, 그럼 두 번째 개형은 쉽습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자, 두 번째 개형은 이런 개형인데,
이렇게 기울기가 일정한 경우에는 뭐 보람 많아죠. 예, 이것도 한번 그래도 해볼게요. 자, x제를 생산을 늘릴 거예요. 생산 늘릴 거예요. 생산 늘릴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그러면 y제를 지금 얼마만큼 포기해야 되는지 봅시다. 자, 요만큼 포기해야 돼요. 요만큼 포기해야 돼요. 요만큼 포기해야 돼. 아, 포기해야 되는 양이 같네. 왜? 기울기가 같으니까. 즉, 기입용이 일정한 경우에는 기울기가 같은 PPF가 그려지게 됩니다. 기울기가 일정한 PPF가 그려지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마지막으로 여기다 그릴게요. 자리가 없으니까. 만약에 이렇게 생긴 PPF가 있다고 칩시다. 자, 이것도 한번 볼게요. 자, x제 생산을 이렇게 늘릴 거고, 여기서도 늘릴 거고, 여기서도 늘릴 거예요. 자, y제 생산을 얼마만큼 줄여야 되는지 봅시다. 자, 처음엔 요만큼이나 줄여야 돼요. 자, 다음엔 요만큼 줄이면 되고요. 그 다음엔 요만큼만 줄이면 돼요. 자, 지금 가면 갈수록 기울기가 줄어들고 있죠. 기울기가 이랬다가 이러고 있으니까 기울기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지금 내가 x제를 더 생산해내면 생산해낼수록 y제를 포기해야 되는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회비용이, 즉 x제를 선택함에 따른 기회비용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기회비용이 체감한다라고 보고요. 이런 경우 그래프가 지금 어떻게 그려져 있냐면, 원점에서 한번 다시 바라볼까요? 원점에서 바라볼게요. 그러면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여기서 이렇게 쳐다보는 건데 나 쪽으로 다가와 있거든요. 나 쪽으로 다가와 있기 때문에 볼록하게 다가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 이러한 그래프의 개형을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생산 가능 곡선은 우리가 왜 배우냐? 그것도 왜 경제 첫 번째 시간에 왜 생산 가능 곡선에 대해서 배우냐? 생산 가능 곡선은 이것 때문에,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는 기회비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회비용을 배우면서 생산 가능 곡선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가장 중요하면서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산 가능 곡선을 가지고 이제 미시경제학 2 같은 경우에 가면 이제 일반 균형 같은 걸 배워요. 훨씬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우리가 경제 원론 수준에서 생산 가능 곡선을 다룬다, 요거 하나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는 x제를 더 생산해내면 생산해낼수록 y제를 얼마만큼 더 포기해야 되는가, 즉 기회비용을 뜻하는 거고, 보통 대개 일반적인 그래프는 이러한 그래프의 개형을 띠고 있더라, 즉 기회비용이 체증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상황이더라.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왜 그렇게 되는 건지는. 됐죠? 자, 여기까지 해서 제일 핵심적인 내용은 끝났고, 생산 가능 곡선 이제 뭐 짜잘한 것들 이제 막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생산 가능 곡선의 이동, 뭐 이거 되게 복잡하게 제가 나눠놨는데 이거 뭐 이렇게까지 분리할 거 없고요. 그냥 심심해서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생산 가능 곡선의 이동에서 제일 우리가 뭔가 좀 볼만한 것은 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 바깥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두 지하 생산이 모두 다 늘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지? 할 텐데, 생산 가능 곡선의 이동을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어서. 자,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노동이 증가했어요. 즉 인구수가 증가했다고 칩시다. 혹은 그 노동에 교육을 잘 받게 됐어요. 교육력이 올라갔습니다. 증진됐어요. 그렇게 되는 경우 기술력이 올라가겠죠. 자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연 자원이 더 많아지거나 혹은 기술 진보
이루어지게 되면 기존에 있었던 생산량보다는 훨씬 더 많이 생산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을 이렇게 생산하는 곡선이 바깥쪽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이러한 요소들이 발생하게 되면 이런 경우 이제 어떻게 써야 되냐면 라벨링 같은 거를 여기가 이제 ppf, 여기가 이제 ppf 다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라벨링을 하면 돼요. 경제학적으로. 자, 꼭 이렇게만 증진되라는 법이 있나요? 없죠. 무슨 말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꼭 그러리란 법은 없습니다. 이렇게 가도 돼요. 하필 이번에 기술이 진보된 게 XJ의 기술만 진보됐다고 칩시다.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훨씬 더 현실적이지 않나요? 기술이 진보될 때 XJ, YJ 기술이 동시에 진보될 가능성이 좀 적으니까 신약이 개발되거나 그런 경우 XJ 생산량이 증가되는 거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생산가능 곡선이 바깥쪽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요 한 지점 말고는 지금 요 지점도 XJ의 기술만 성장한 줄 알았으나 알고 보면 XJ의 기술이 성장했기 때문에 XJ에 들어가는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남은 비용으로 기존에 원래 XJ를 생산하기 위해서 100만큼 들고 YJ를 생산하기 위해서 100만큼 들었는데 똑같이 100을 유지할 거예요. 하는데 기존에 내가 100만원만큼 투자를 해서 100개를 생산했다고 칩시다. XJ를 이렇게 어렵게 들어갈 필요 없는데 이거는 너무 어려우니까 꼭 필기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이해만 하면 됩니다. 요걸 문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자, 생산을 100개를 해요. 100개를 했었어요. 원래 A 지점에서 원래 100개를 생산하고 있었는데 기술이 증가하면 똑같이 100개만 생산할 거예요. 똑같이 100개만 생산해 볼게요. 자, 그러면 XJ는 여기서 멈추는 거잖아요. 여기가 100개니까. 그 말은 비용이 줄어들었겠죠. 한 70 정도로. 기술이 진보됐으니까 똑같이 수량을 생산해낸다면 XJ에 사용되는 비용은 줄어들겠죠. 그럼 그 남은 비용, 이 30만원만큼을 YJ 생산에 더 추가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이거 되게 간단한 논리입니다. 그걸 그냥 좀 수학적으로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바깥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두 제야 모두 생산이 늘게 된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물론 경제가 안 좋아지거나 자연재해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생산하는 곡선이 안쪽으로 이동하겠죠. 근데 그러한 경우는 현실에서 찾아보기 어렵고요. 그리고 경제는 우리가 경제학을 분석하는 가장 큰 이유가 경제가 성장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을 좀 분석하기 위한 건데 경제가 어떻게 감소하는지 후퇴하는지 이런 거를 분석을 할 이유가 없죠. 굳이 경제학자들은. 그래서 그렇게까지 분석을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약간 플러스는 아까 약간 케이스 2 기회비용의 케이스 2 같은 그런 느낌인데 만약에 실업이 감소했다 라고 한다면 어느 점에서 어느 점으로 이동할지 혹은 곡선이 이동할지 점으로 이동할지 이거에 대해서 원래 현강이었으면 실강이었으면 원래 직접 물어보는데 바로 답변을 드릴게요. 자, 실업 감소가 이루어졌다 라는 말은 PPF가 이렇게 있을 때 지금 생산 가능 곡선에 있는 인구 증가 혹은 교육력 증가에 포함이 되나요? 실업 감소가? 아니에요. 인구는 그대로 있어요. 실업은 실업자가 줄어든 거예요. 실업자가. 그 말은 뭐냐면
안쪽에 있는 점에서 바깥쪽으로 이동했겠죠. 시럽 감소는 점에서 점의 이동입니다. 곡선의 이동 아니에요. 시럽이 감소했다라는 것은 왜 그러면은 곡선의 이동이 아니지? 시럽은 경제 내의 모든 생산 요소 그걸 안 했다. 생산 요소에는 요 위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경제학적으로 우리가 크게 놓고 볼 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좀 이따 서큘러 플로어 어디지? 네, 서큘러 플로어에서 진행할 건데 노동과 자본 이 두 개를 생산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봐요. 결국 사람의 노동이 들어가야 물건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결국 단순하게 노동자만 있으면 뭐 어떻어요? 인건 비하만 날리잖아요. 어떤 재료라든지 공장이라든지 기계라든지 그런 설비들이 필요할 테니까 그러한 내용들이 자본인데 물론 여기에는 뭐 인적 자본이라든지 기타 등등이 포함됩니다만 뭐가 하여튼 실업은 경제 내의 모든 생산 요소를 효율적으로 투입을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 가장 효율적으로 투입을 했다면 전원이 다 들어가야죠. 최대로 생산하려면. 근데 실업은 전원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생산 가능 곡선 선상에 있다라고 표현할 수가 없고 그 말은 점에서 점 이동이다. 곡선의 이동이 아니다.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생산 가능 곡선 요쯤에서 이렇게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생산 가능 곡선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정의. 경제 내 모든 생산 요소를 가장 효율적으로 투입해서 최대로 생산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XJ와 YJ의 생산 조합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그것을 나타낸 곡선이 생산 가능 곡선인데 생산 가능 곡선은 보통 원점에 대해서 오목한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고 있고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는 기회비용을 의미하더라.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쯤에서 1회차 2강 여기서 끊고요. 1회차 3강에서 비교 우위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